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증 4과목 마지막 영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오늘은 시작할 건데 3장 공부하시기 전에 포인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사실. 자, 규정만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운수 종사자가 해선 안 되는 것 혹은 해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해주셔도 됩니다. 뭐 주의사항, 운전자의 예절, 뭐 이런 것들은 앞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우리 상식선,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으로써 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노선 운송 사업자의 게시사항이에요.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운행 시간표 나와 있겠죠. 세 번째로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의 휴업 혹은 폐업에 대한 예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소 이전에 대한 예고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6번 나오지 않겠고 1번부터 5번에 대해서 이제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가 운임을 받은 경우 발행할 승차권에 표기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봐야겠죠. 자, 흔히 우리가 고속버스 받으면 이제 티켓 안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자, 첫 번째 사업자 명칭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사용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리고 사용 기간, 그리고 얼마인지 운임액, 그리고 환불, 반환에 대한 사항들이 명칭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좀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부당운임이나 이제 요금,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시키는 것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정차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승하차 여기 있음에도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거나 태우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문을 연 채로 운행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안전 좌석뒤 착용 안내를 꼭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해주는 고속버스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여객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협을 하는 행동들은 제지를 해야 합니다. 자, 운전 예절도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자, 교통과 관련된 모든 질서는 준수해야 합니다. 자,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신호를 지켜야 한다. 횡단보도를 넘어가선 안 된다. 정지선은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모든 질서는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운전자의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요. 공인의식. 자, 나는 이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목숨을 이제 우리가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교통법규 이해나 준수 당연히 해야겠고 양보운전도 해야겠죠. 그리고 추축운전 금지, 운전기술 과시 당연히 금지해야 됩니다. 자, 이 밖에 운전 예절들은 뭐 인사 잘해야 되겠고요. 예의를 지키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서 나도 이렇게 생각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나온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또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지 않는다, 갓길로 통행하지 않는다, 경찰관 단속이나 지시에 불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을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배차 지시 없이 운행해서는 안 되고요.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맡겨서도 안 되고 운행 노선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음주, 약물 후 운행 금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나 급한 경사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차를 세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난폭 운전 금지. 자,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만 정도만 알아두시면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운행 전 준비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모 복장 단정히 해야겠죠. 그리고 승객에게 친절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차량 내부 외부는 청결하게 하고 차량 일상 점검 확실히 해야겠죠. 자, 일상 점검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 과목 영상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배차 사항, 지시, 전달 사항 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주의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버스 무겁죠. 그래서 풋브레이크를 사용하긴 하는데 계속 풋브레이크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엔진 브레이크를 섞어 사용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기어 조작으로
우리가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스는 후진할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진할 때는 꼭 유도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차, 정차 후 출발할 경우 앞뒤, 전후 보행자가 있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3장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라서 제가 다 요약을 해버렸고요. 마무리를 하자면은, 자,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거짓없이 솔직히 신고하고, 결근이나 지각을 했어요. 그럼 회사에 보고해서 배차 지시를 다시 받아야겠죠.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가 부과되었다. 그럼 당연히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보고도 해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또 3장에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운전 경험상 있었던 일들 토대로 고민을 해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4장이 나오는데, 자, 우리 버스 운전 자격 시험 공부하시면서 4장 내용이 외울 게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략을 좀 짜볼게요. 자, 암기해야 할 내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 외우는 거는 포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암기하는 걸 줄이려면은 버스를 이용해봤던 경험을 살려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내가 버스를 탔을 때, 어떻게 돼 있었지? 우리 버스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지? 운행 차선은 어떻게 됐었지?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는 게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 외우는 게 무조건 베스트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점만 맞으시면 돼요. 60점만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안 외워지시는 거는 포기하시는 게 정말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듣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중요한 거, 안 외워지는 것들은 좀 써보시면 아마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운영 체제 세 가지 유형이 일단은 나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해해 볼게요. 자, 공영제는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버스 노선이나 버스 소유자, 공급 등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걸 정부가 한다. 자, 민영제는 민간이 버스 노선과 버스 운행, 서비스를 공급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정부의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간 기업에서만 다 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 알아두시고요. 버스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가 합쳐진 겁니다. 자, 버스 운영은 민간이 하고 관리는 공공 영역에서 담당을 하는 게 자, 버스 준공영제다. 자, 이 세 가지 어떤 느낌인지 차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공영제의 장점 먼저 볼게요. 자, 공영제는 종합적 도시교통 계획 차원의 운행 서비스 공급 가능하다. 왜? 정부가 관리한다라고 했죠. 자, 노선이 공유되기 때문에 노선 조정, 신설 변경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징만 조금 보면 되겠죠. 연계 환승 시스템, 정기권 도입 시행이 용이한 게 공영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익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이나 동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조금 특징입니다. 자, 그럼 공영제의 단점 한번 볼게요. 책임의식이 떨어져요. 정부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늘 일상이 반복되고 경쟁이 없죠. 독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약간 해이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요금 인상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노선, 정류소 신설, 인사청탁 등 외부 간섭이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공영제의 장점과 단점이고요. 민영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민영제는 공급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자, 이거는 민간이 관리하기 때문인데 민간이라고 하면 회사죠. 회사의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게 이윤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급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영제의 장점이고요. 이제 공영제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해요. 왜? 업무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일하시는데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왜? 민간이니까 회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민영제 단점 볼게요. 대신 민영제는 노선 개편이 조금 어려워요. 왜? 노선이 사유화돼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 노선을 관리하고 저 회사에서는 다른 쪽 노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편을 하려면은 좀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도 조금 곤란해지는데 업체 간, 자, A라는 업체에서는 노선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B라는 업체에서는 노선이 몇 개 없어서 수입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수입의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민영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회사죠. 결국에는
회사는 이윤을 최우선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 운행 서비스 제공이 좀 어려워요. 왜? 돈이 안 되는 노선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보면은 좀 버스 운임 상승 가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의 소유나 운영은 각 민간 버스 업체가 하죠. 자, 아까 이런 거는 민간이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노선이나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에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했어요. 자, 우리 노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버스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했죠.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적자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지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준공제 특징은 아무래도 서로 연계가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버스 서비스도 좋고요. 노선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요. 표준 운송 원가, 자, 운송 원가를 정부에서 정해주다 보니까 경영 효율화를 도모까지 할 수 있다. 준공제의 특징도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스 준공영제의 유형을 좀 알아볼 건데, 자, 준공영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형태별로 보시면 일단 노선을 공동 관리하는 형이 있고요. 그리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거나 자동차, 버스를 공동 관리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버스 업체에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그 형태별로 나누면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 직접 지원은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자본, 필요한 자본을 대주는 그런 지원을 직접 지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접 지원형은 뭔가 당장 필요한 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을 좀 지어주고 뭔가 수요를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 지원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 형태별로 나누고 크게 형태별로는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왜 도입되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민영체제 버스 운영의 한계 네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먼저 볼게요. 버스 노선을 사유화해요. 자, 우리 민영제는 아까 버스 노선이 사유화된다고 했죠? 버스 노선이 사유화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바뀌고 건물도 많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안 살던 곳에 주택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파트도 생기고. 그럼 여기도 버스가 가야겠죠. 근데 노선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령대가 급증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성 확보도 시급해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민영제에서 아까 수입 격차 때문에 서비스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업체별 수입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이 다르고 개선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버스 수요에 적합한 버스 운행 서비스 공급이 어려웠다라는 요 이유가 이제 버스 노선의 사유화로 비효율적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버스 서비스를 민간에 맡겼더니 노선이 사유화돼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단점 때문에 민영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민영제를 했더니 노동자와 사회, 사장들, 이제 회사죠. 회사 입장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네 번째로 버스 업체가 자발적 경영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 회사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수익이 최고, 이윤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윤이 악화되면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안 하는 거죠. 굳이 돈 나갈 일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나 유류비, 이제 기름값 이런 비중이 높아서 비용 절감이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업체 입장에서도 경영 개선이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자가용 이용을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버스 수요가 줄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수입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경영 개선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이런 문제들, 이 네 가지 문제로 보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버스 요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버스 요금은 어디서 관할을 하냐?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보시면은 시장 군수, 시도지사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네요. 자, 그럼 시장 군수는 뭐 하시냐? 자, 마을버스 관리하시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자, 보통 약간 시골이나 이런 데 있는 버스를 죄송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이제 담당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시도지사가 이제 버스 요금을 관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버스나 특수요금은 이제 이런 규칙 없이 자유롭게 하면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버스 요금 체계 유형 4가지인데, 자, 첫 번째, 단일 운임제 있습니다. 요거는 마을버스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 자, 한 번 탔으면 500원, 자, 어딜 가도 500원. 요게 단일 운임제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구역 운임제인데, 운행 구간을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A부터 B로 가려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래서 A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500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700원. 그래서 A부터 B까지 가는데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별로 해서 요금을 설정하는 게 이제 구역 운임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리 운임 요율제인데 이게 시외버스로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거리 운임 요율이라는 게 원래는 있는데 이제 그 거리 운임 요율 정해진 거리 운임 요율에 운행 거리 얼마나 갔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이제 거리 운임 요율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거리 체감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용 거리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운임이 낮아진다. 즉, 멀리 가면 갈수록 원래는 1km 가면은 10,000원인데, 자, 10km 가면은 1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멀리 가니까 한 뭐 9만 원으로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거리 체감제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은 자율요금,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BRT, 자, 간선 급행버스 체계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에 BRT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간급차라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이 뭐냐?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서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웬만하면 안 막히겠죠. 그래서 땅 위의 지하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 시험 문제 땅 위의 지하철이다 하면 바로 BRT, 간급체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BRT 간급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중앙버스 차로 같은 버스 전용 차로가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겠죠. 그리고 사전 요금 징수를 하여 그리고 신속한 승하차, 버스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할 거고요.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언제 버스가 온다, 몇 번 버스가 언제 온다 이런 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과도 연계가 가능해요. 터미널이나 정류소 운영을 함으로써 다른 데 환승할 수 있게 연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라는 게 있는데, 자, 첨단 신호 체계 운영을 함으로써 이 위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BRT의 특징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BIS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인데 뻐정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BIS는 버스 정류소에서 송수기를 설치해서 버스의 위치나 노선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인터넷에서 안내하는 거. 자, 우리가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기다리면 이렇게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언제 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판때기 같은 게 서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버스 정보 시스템, 뻐정시, BIS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에 반해 BMS라는 게 또 있어요.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인데, 자, 요거는 운전자, 그리고 버스 회사에 필요한 겁니다. 버운시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BMS는 차 내, 버스 안에 장치를 설치해서 버스와 종합사령실,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버스의 위치나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정보 등을 버스 회사나 운전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BIS는 우리 같은 승객에게 필요한 거고요. BMS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운전하게 될 버스, 운전자나 운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게 BMS다라고 차이를 둬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IS 버정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아까 요거는 우리 승객에게 필요한 거라고 했죠. 자, 버스가 언제 도착한지 알려주겠죠. 그리고 정류소 간 주행 시간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언제 버스가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언제 막차가 오는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BIS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승객 만족도가 향상돼요. 자, 요거는 사실이죠. 우리도 많이 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불규칙한 배차나 결행,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승객의 불안감마저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감소할 수 있겠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이 정류장에 10분 뒤에 도착하면은 이제 나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BMS 볼게요. 이거는 운전자나 회사에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버운시. 자, 기능은 실시간 운행 상태를 파악해줍니다. 전체적인 버스들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차 간격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게 되고요. 전자지도 이용, 실시간 관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버스가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 주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버운시의 세 번째 기능, 버스 운행 및 통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 1번과 2번의 정보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통계를 만들어서 이 기간에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어떻게 버스의 노선을 만들고 정류소를 설치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운시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도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 버운시, BMS는 기대 효과가 운전자, 버스 회사, 그리고 정부 이 세 가지의 입장이 다릅니다. 자, 운전자는 그럼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자, 차간 간격 조정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차와 내가 어느 정도의 간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운행 질서도 확립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시 운행도 당연히 가능해지게 되겠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승객들 입장에서는 언제 이 버스가 도착하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하게 되겠죠. 자,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BMS로 회사에서는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면서 승객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은 더 많이 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스 회사에서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보험료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왜? 과속과 난폭 운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나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되냐? 자,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비스 개선이 되면은 버스를 타세요, 버스 좋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관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 통계들을 토대로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경제성,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IS와 BMS, 버정시와 버운시의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BIS는 이용자, 우리 승객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BMS는 버스 운행 상황을 관제한다. 즉, 버스 회사나 운전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일단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정보 제공은 우리 정류소에 설치 안내기 있죠?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BMS는 이제 회사 단말기, 아까 차량 내부에 기계가 설치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황판, 차량 단말기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요. BIS는 제공 대상이 승객입니다. 그리고 BMS의 제공 대상은 운전자, 회사, 그리고 아까 정부, 지자체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BIS의 기대효과 정리해보면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BMS는 배차 관리, 노선 관리, 그리고 안전운행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버스 전용차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자, 도로 끝으로 다니는 버스 전용차로 이렇게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게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예요. 자,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일 혹은 출근, 퇴근 시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운전하시면서 요거 늘 헷갈리죠, 지금 사실. 자, 근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시간에는 그래서 가로변에 주차 정차가 금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행 구간이 있겠죠. 버스의 구간. 이 버스 구간에 버스 이용자가 승용차 이용자보다 많아야지 효과적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래서 장점이 시행이 간편해요. 여기 파란 선만 그으면은 버스 운영 차로가 되는 거죠. 뭐 다른 걸 더 설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운영 비용도 낮아요. 그리고 가로망 체계에 영향이 적고 보안이나 원상 복구가 용이합니다.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이죠. 대신 전용 차로에 위반 차량이 많아요. 이거는 솔직히 운전만 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 효과가 또 즉시성도 없어요.
그리고 가로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업하시는 분들과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과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 여기서 나 우회전해야지 하는데 버스가 가변에 차로가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중앙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자, 도로 중앙에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를 지금 지정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장점은 일반 차량과는 아예 마찰이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교통 정체 구간에서 버스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정시성, 통행 속도 확보가 유리하죠. 그래서 중앙 버스 차로가 생기고 나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를 노리기도 하고 사실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에서는 가로변 상업 활동이 서로 충돌을 했었잖아요. 근데 중앙버스 전용 차로 하니까 가로변 상업 활동이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버스를 타러 무단횡단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시설, 이런 설치, 그리고 도로, 교통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류소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의 접근 거리가 늘어난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가운데 있는 차로를 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죠. 그래서 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전용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일반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중앙 차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좌회전하려는 차와의 관리가 중요하겠죠. 버스는 우회전하는데, 자, 여기 있는 차가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통카드 알아보면서 이제 4과목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카드 도입 효과 볼게요. 우리 이용자 측면에서는 하나의 카드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탈 수 있죠.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다 가능하죠.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금 소지도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아요. 카드로 찍히다 보니까 수익금 관리가 편해요. 바로바로 수치로 계산이 되니까. 그리고 다양한 요금 체계에도 대응할 수 있고요. 요금 집계 업무가 전산화로 가능하다 보니까 경영을 좀 더 효율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도 첨단 교통 체계 기반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어떻게 요금 집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기도 쉽고요.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교통 환경 개선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교통 정책 수립, 그리고 교통 요금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알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교통카드의 처리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어요. 그러면 집계 시스템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정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요 4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머릿속에 살짝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교통카드는 IC카드로 되어 있는데 이 IC카드에도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촉식, 두 번째 비접촉식, RF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요 접촉식 방식과 비접촉식 방식을 결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대신 여기서는 두 개의 종류가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두 개 연동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접촉식인 경우에는 접촉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비접촉식인 경우에는 비접촉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접촉식의 장점과 비접촉식의 장점이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콤비식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과 동일하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의 이제 결합 방법이에요. 근데 얘네는 두 가지 종류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접촉식의 장점과 비접촉식의 장점 두 개 다 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단말기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인식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를 하는 장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키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요금 요런 숫자들을 관리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키값 관리하는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저장해주는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단말기 구조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네, 이런 것들 필요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면 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4과목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제가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만 추린 건데도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올려둔 버스 자격 영상들은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이 과목들을 묶어서 또 영상을 보시기 편하시게 좀 묶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